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38만 원으로 전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2.4시간 줄어들면서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2년 연속 2,000시간을 밑돌았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에선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등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첨단 5G 기술들을 짚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속속 입성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막됐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최소 5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담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숫자가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지난해 태어난 아기들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으로 1년 전보다 8.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한 해 출생아 수 30만 명대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30만 명도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의 합인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1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습니다. 네. 젊은 층보다 고령 출산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 출산율이 1000명당 47.9명에서 41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출산율도 97.7명에서 91.4명으로 6.3명 줄었습니다.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1년 전보다 0.2세 상승했고 첫째 아이를 31.9세, 둘째 아이는 33.6세에 낳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간 총 근로시간이 1년 전보다 29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2,000시간을 밑돈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꽤 줄어들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일한 시간은 평균 1,967시간으로 1년 전보다 29시간가량 감소했습니다. 비율로는 1.4% 줄어든 건데요. 근로자 1명당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7년 1,996시간으로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갔고요. 지난해에도 1,967시간으로 2년 연속 2,000시간을 밑돌았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1년 전에 20일을 기록했던 것보다 0.1일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휴일이 1년 전보다 많아 근로시간이 줄었다며 300인 이상 근로장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52시간 근로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 기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도 줄어들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임금도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3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2017년 3.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진 겁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임금 총액과 증가폭 모두 큰 차이가 났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임금 총액이 531만 원이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평균 302만 원을 기록해 약 1.8배의 차이가 났고요. 증가폭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임금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4.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개구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과 코 등의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실생활은 잘 쓰이지 않지만 보험약관은 종종 등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암호문 같은 어려운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원입니다. 네, 보험 약관이 알기 쉽게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최근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 약관 내용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응답이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 약관에 쓰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대체됩니다. 생활에서 쓰이는 빈도수가 적은 단어 대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는 건데요. 가령 신체에 구멍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개구부란 단어는 눈, 코, 입 등의 쉬운 단어로 바꾸고 익수라는 단어 대신 물에 빠지다라는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보험상품 협의기구와 이해도 평가 과정에 일반 소비자를 참여시켜 보험 약관이 소비자 관점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보험 약관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고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약관 내용을 바로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별로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소비자들은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이용해 약관 내용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꺼운 약관 서류 대신 간편하게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과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 약관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고금리를 산정한 경우엔 처벌 근거도 만들어지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 규정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에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함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연임된 이후 유죄로 확정이 되면 경영 공백이 벌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늘 함영주 행장 연임 관련해서 CEO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헌 원장은 오늘 오전 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사실상 함영주 행장의 사면임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기자들에게 함영주 행장의 연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를 잘 체크해달라고 전달한 것이라면서 감독 당국은 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리스크란 행장 공백 상태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함영주 행장은 지금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함 행장이 다음 달 연임이 되고 올해 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행장 자리가 비는 등 CEO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어제는 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하나금융지주 사회이사들을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부 등 간부 3명이 하나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내에 사회이사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은행 내규상 이 직원은 검찰 기소가 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은행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임원에겐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실제 하나은행 내규 제9조와 27조를 보면요.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이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는데 임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네, 노조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죠. 이후 행장 선출 일정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금융노조와 하나은행 노조가 함영주 행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 행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은행 임추위는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10여 명에 달하는 은행장 후보자들에 대한 이 면접을 다 끝낸 상태고요. 내일 2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이 이 2명을 다음 달 4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은행 임추위가 이 1명을 최종 확정하고 이 다음 달 22일 열리는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실세 왕족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가 국내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산업계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민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과 모하메드 왕세제가 다시 만났다고요? 네, 두 사람은 2주 만에 재회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전시관과 5G 시연 등을 관람한 후 두 사람은 5G와 반도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아랍에미리트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보름 전인 지난 11일에도 아부다비에서 만나 IT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소유한 세계 3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SK는 아랍에미리트에서 1조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가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지역 온유비축 시설 프로젝트를 SK건설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4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공사로 대금은 1조 원대라고 합니다. SK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무하마드 왕세제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사 수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죠. 미국계 해치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에 막대한 배당금을 요구했다면서요. 네, 현대차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주주 친화 체계의 일환으로 1조 1천억 원의 배당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엘리엇은 현대차에 5조 8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현대차 배당금을 다 합친 것보다 많고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보다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에도 배당금 2조 5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엘리엇이 이길 경우 현대차는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계 대표 경제단체 중 한 곳이죠. 전국경제인단체 연합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후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결국은 연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정경련에 나와 있습니다. 네, 37대 회장을 누가 맡을지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11시 반부터 시작된 총회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현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허 회장의 연임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로써 허 회장은 10년 동안 정경련 회장을 맡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처럼 최장수 회장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허 회장의 4번째 연임, 아무래도 고육지책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500여 개 대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회장직 선출에는 긴장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정경련의 위상회복이 더뎌서 선뜻 나서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집행유예가 끝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잠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일단 경연 복귀가 우선인 만큼 허 회장이 이번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안 기자, 향후 정경련의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정경련 패싱을 해소하는 게 우선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경련은 대통령 해외 순방과 경제 사절단, 청와대 신년회 또 여당 주최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 행사에서 줄곧 소외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부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쇄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허 회장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정경련이 3대 혁신안을 발표한 후에 조직을 축소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걸 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경련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 한국GM이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한 데 이어 새 법인의 직원들에게 적용시킬 취업규칙도 둘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로 뽑은 직원들에겐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한국GM이 연구개발법인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가 취업규칙을 분리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한국GM은 지난 12일 한국GM 노조의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두 가지로 나눠 통보했습니다. 하나는 한국GM에 있다 자리를 옮긴 3천여 명의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 다른 하나는 법인 신설 후에 채용된 100여 명의 신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한국GM의 것과 거의 같지만 신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크게 달라집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르게 적용될까요? 네, 우선 급여 부분을 보면 기존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급여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업규칙은 직무, 직책, 권한과 책임,
기대되는 업무 등을 종합해 급여를 정하고 변동 시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상여 부분도 재량 상여로 바뀌어 지급 여부, 대상, 지급률에 있어 회사의 재량권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울러 징계 부분은 성과 부진, 경영 비밀 부당 입수, 회사 재반 사규 위반 시 등에도 징계가 가능하게 범위를 넓혔고 이에 따른 해고도 가능토록 추가했습니다. 네, 권 기자, 한국GM이 이렇게 취업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국GM은 GM 본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성과에 따른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한국GM 노조는 취업규칙 분리로 대기 발령이나 당연퇴직, 해고 처분이 쉬워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재욱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조선업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력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 위기대처 능력 향상에 관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4월 비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실버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실버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이 통사들이 내놓은 어르신 전용 실버 요금제가 일반 저가 요금제와 차이가 크게 없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실버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대의 일반 저가 요금제와 비교한 결과를 오늘 내놨는데요. 데이터나 통화 문자 제공량이 더 적거나 같은 양을 제공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KT의 LTE 시니어 32.8 요금제는 32,890원으로 일반 요금제 33,000원보다 고작 110원 싼 걸로 조사됐고 데이터량도 적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의 밴드 어르신 1.2기가 요금제는 37,400원으로 T플랜 스몰 요금제보다 되려 4,400원이 비쌌습니다. LG유플러스의 LTE 시니어 29.9 요금제는 29,700원으로 LTE 데이터 33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3,300원 쌌지만 통화와 문자 제공량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버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통신사에 요구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네, 최근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 피해 접수 건은 모두 2,255건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에서 39세가 978건으로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40에서 64세 소비자의 피해 신청 건수는 814건으로 36.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접수건도 231건, 10.2%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가입하기 전에 요금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WC 2019가 개막 3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수술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기는 환자의 신체 깊숙한 곳까지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등 의사의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5G 기술은 당장 우리의 의료 기술을 한 단계 진화된 차원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기술과 의료 환경, 김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뇌 상태를 멀리 떨어진 침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한 실시간 진료 시스템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협업 의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Doctor can look the strategy desk, the integrated devices, and to suggesting the surgery operation to the junior doctor. Then the operation level is more higher. 5G 기술로 더 많은 의료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명 구호 분야가 그런 예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응급 상황 초기 대응 시간 역시 한층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 혹은 좀 안전한 방향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동시에 그 자동차로부터 가장 가까운 앰뷸런스를 저희가 위치 기반으로 선정을 해서 그 차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5G 세계는 단순히 편리함만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등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김한진입니다. 이곳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리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톱만한 렌즈를 눈에 갖다 댄 채 물건 바코드를 찍자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렌즈 속 화면에 나타납니다. 안경을 쓰면 렌즈 속 작은 화면을 통해 지도, 그림, 음식 조리법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공개한 증강현실 렌즈입니다. 5G 시대는 결국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정보들은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시대와 맞물려서 증강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쿠, say hello. 리쿠. 국내 중소업체가 7년간 개발한 이 로봇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 작동합니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은 딥러닝 베이스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율적으로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이곳에서 각광받다 보니 올해 MWC에 참가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수는 지난해보다 40곳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의 기술력을 보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에서 온 투자가들이 한국 스타트업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기술력만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이곳 MWC를 달구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정윤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올해 MWC에서는 5G 서비스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세계는 가까운 미래를 넘어 손에 잡히는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 하노이에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곧바로 숙소인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어제 낮 하노이에 먼저 도착해 실무 대표단의 업무 보고를 받고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등 방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표를 보면 두 정상은 현지 시간 오후 6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8시 반에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20분 정도 단독 회담을 먼저 갖습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만찬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만찬에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북한 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한 사람까지 두 사람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북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른 일정이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앞서 베트남 정부 인사들과 만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응유엔 푸종 국가주석과 응유엔 수언 푹 총리 등 베트남 수뇌부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정상회담 이틀째인 내일은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아직은 공개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내일 오전 중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단독 회담 또는 확대 회담 형식으로 한두 차례 더 진행된 뒤 오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회담 성과에 따라 공동 성명 또는 합의문 형태의 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처럼 친교 산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18% 오름세 223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3% 오름세 74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엘리엇이 고배당을 요구하면서 주주 환원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현재 4%, 3%씩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과 UAE 왕세자가 화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후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삼성전자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계열사인 SK건설이 1조 원대 UAE 원유 비축 시설을 공사 수주했다는 소식에 현재 0.1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